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책은 역사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큰 역사책이에요. 놀라실지도 몰라요. 네, 바로 사마천의 사기인데요. 이 또 사마천을 평생 연구하신, 이 사기를 평생 연구하신 교수님을 어깨에 올라타서 그 간추린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분은 김영수 선생님이고요. 그분이 이 사기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현하신 문장 짧게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중국 사람들은 역사책 읽어라 그러면 100이면 100 사람 모두 다 사기를 듭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는 체제뿐만 아니라 내용이 진보적이고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고 하는 깊이 있는 내용들, 뛰어난 문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문장이 굉장히 잘된 문장이라고 해요. 저야 이 한시 한문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야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다들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영수 나는 사기를 절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네, 절대. 저희 집에도 제가 구매한 것은 아닌데 어느 때부턴가 사기라는 역사책 한 권이 계속 그 책장에 꽂혀 있었어요. 아마도 동생이 장가가기 전에 구매했던 책인 것 같은데 저는 구매한 기억이 없거든요. 글쎄요, 한번 꺼내서 몇 년도 판인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이 녹음 끝나고 아니면 녹음 와중에 한번 봐야겠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냥 좀 주는 이 역사책 그 한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았었어요. 좀 이렇게 뭔가 위압감이 느껴져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이야기책이더라고요. 역사는 역사인데 이야기로 서술한 역사책이어가지고 이런 책인 줄 알았었더라. 그러면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말고 다가가 볼 걸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알게 됐으니 이제 틈틈이 한 번씩 조금씩 챕터별로 끊어서라도 저도 한번 완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 김영수 선생님의 사기에 대한 강연을 이 글로 변환한 이 강연 글을 읽어 드리려고 해요. 시국이라 선거 투표 기간이니까 역사에 대한 정치에 대한 생각들 두루 하시는 타이밍일 것 같아서 나름은 생각을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냥 쭉 읽어 드릴게요. 사기는 지금으로부터 2100여 년 전 역사책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만 해도 4,000명이 넘습니다. 주인공들만 해도 200여 명 정도이니 대하 드라마도 이런 대하 드라마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에 관해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읽어보았자 무슨 내용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의 체계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부분이 사마천이 창안한 책이다 보니 이후 동양 역사에 2100여 년 전이니까요. 그 이후의 동양 역사에 수천 년간 영향을 미친 역사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만 200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한 건 불과 100여 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사마천의 이 작가, 역사가겠죠.
역사가 사마천의 일생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사기가 어떤 책인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에 나오는 중요한 또는 의미심장한 고사성어나 명언들로 구성한 10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왜 사마천 사기에 다시 주목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이제 10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젊은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또 우리나라가 나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방향 등을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자, 이제 왜 지금 사마천과 사기인가 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소챕터로 들어가 볼게요. 최근 우리나라 최고 경영자 사이에서 사기가 필독서 제1위로 부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이제 10년 가까이, 한 8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검색을 하시면 경영자 필독서 제1위는 다른 책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영자를 위한 필독서 1위로 꼽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중국의 존재감 때문입니다. G2로 급성장한 중국은 향후 10년 뒤에는 미국을 앞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 8년 정도 이제 지난 지금 시점에서 또 보기에는 또 반드시 그럴 것으로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2049년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100주년이 되면 아마 모든 나라를 압도하는 울트라 강대국으로 우뚝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중국의 시진핑은 이런 큰 그림 하에, 큰 계획 하에 어마어마한 계획의 세부사항들을 열심히 추진해내고 있을 거예요. 중국과 함께 수천 년 동안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국경을 맞대고 있으므로 중국의 존재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 때문인데요. 하드웨어 전략은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뭔가 이 자국의 이익과 충돌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군사력으로 먼저 공격을 한 다음에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20세기 내내 미국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분쟁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가 국가의 전략 자체가 하드파워 전략을 지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계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힘에는 굴복했을지 모르지만 승복은 하지 않는 거죠. 결국 9.11 테러로 미국 본토가 공격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모습을 지켜본 중국은 하드파워 전략 대신 소프트파워 전략을 내세우게 된 거죠. 소프트파워 전략에는 경제와 문화가 포함됩니다. 향후 우리에게 미칠 소프트파워 전략,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의 영향력은 대단히 심각할 겁니다. 동북 공정, 역사 분쟁 문제도 소프트파워 전략의 일환입니다. 저는 이러한 중국의 이제 소프트파워 전략 때문에 물론 더 그런 측면이 강해지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인들의 그 기질,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굉장한 속성, 특성 중에는 다른 나라, 다른 땅으로 가서 그 뿌리 내리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정말 그 뿌리를 잘 내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 곳곳에 화교가 안 나가 있는 나라가 없고 그것도 그 시점도 매우 일렀고, 그리고 그들이
그들만의 사는 모습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아사무사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척스럽고 별로 남의 시선을 개의치 않는 그런 것들, 또 그러한 속성의 내면에 있는 어떤 그 중국인들의 기질,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돼서 내려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그들이 아예 이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는 거를 대대적으로 내세워서 그렇게 할 때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 파워 전략의 핵심인 경제와 문화, 이 문화를 어떻게 컨트롤하는 것에 대한 그로 인한 그 패배의 경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자국민의 그 정치 이념들을 어떻게 내부적인 이념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런 것도 역사적으로 체험한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실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슬프다고 할까요? 이 거대한 물결, 거대한 이 대륙, 거대한 인구 앞에서 거대한 자원 앞에서 손석을 도리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들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소프트 파워 전략의 기본적인 텍스트가 바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와우, 지금 밖에서 바람이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불고 있어요. 태풍이 오는 것 같은. 좀 무서워서 제가 낭독을 못하겠어요. 문을 좀 제대로 닫고 봉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중국은 이 소프트 파워 전략을 그림에 있어서 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전설 속의 인물인 황제라는 인물을 역사 속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황제는 우리나라의 단군 같은 존재인데요. 이는 사마천이 원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의 역사서 사기가 후대에 지금 현재에 와서 시진핑의 국가 전략으로 이용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왜 사마천과 사기를 다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중국의 존재감 때문에 그러하고, 그런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소프트 파워 전략에 사기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 파워 전략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기를 다시 주목해 봄직하다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심각성 때문입니다. 네, 역사 왜곡은 일본만 하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총 130권에 이르는 이 역사서 사기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고조선의 멸망사가 담긴 제115권 조선열전입니다. 기원전 109년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을 침공해서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내분으로 망합니다.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에 태어났으니 기원전 108년에, 그러니까 고조선이 망한 해에는 사마천의 나이가 38세였던 거예요. 중국의 어떤 학자는 사마천이 직접 한 무제의 고조선 정벌에 종군했을 거라 추정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이 사기의 조선 열전 편은 생생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라고 하면 이 김영수 선생님이세요. 김영수 교수님. 저의 사기 연구도 조선 열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삼국의 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단군 할아버지 얘기는 고려 시대의 과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기록을 남겼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마천의 사기가 작성된 시점하고는 1000년이나 넘게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 많이도 나네요. 아이고. 굉장히 처연한 기록이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당시의 그 생생한 현장 기록은 오히려 우리 역사서가 아니라 이 사마천의 사기 중에 조선 열전 편에 기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기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알고 봤더니. 참고로 사기는 당시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다룬 세계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다 보니 인물이 4000여 명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사기와 사마천을 다시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 사기 안에 동양의 철학과 사고방식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과 사고방식의 기원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문헌은 이 사마천의 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하드파워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것과 마찬가지로 서양식 리더십이 한계에 부딪히자 동양 고전을 통해 동양의 리더십을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한 그런 추세입니다. 이 강연이 있었던 김영수 선생님의 강연이 있었던 8년 전 그 당시만 해도 그렇고요. 지금도 역시 그 흐름은 더욱 강해져 있죠. 동양 고전을 통해 동양의 리더십을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하는 욕구, 이 동양 철학에 주목하는 것, 서양에서요. 이런 트렌드가 여전히 매우 유효합니다. 아마 한동안 계속 지배적일 거고요. 이는 동양의 철학과 사고방식으로 인간의 본질을 통찰해보고자 하는 욕구와 그 서구인들의 욕구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갈 때까지 다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모색하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런 폐해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시각에서 찾아낸 것이 이제 동양의 철학과 동양의 사상, 오래된 그런 것들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지금 우리 세상이 많이 병들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본질 문제나 인간의 존엄성 문제, 그리고 인간의 가치 문제에 관해서 조명할 때가 되었다. 다시 돌아보고 성찰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기는 그 어떤 책보다 훌륭한 텍스트입니다. 사기는 역사와 문학, 이 두 가지에 대한 통섭이 이 사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통섭을 기반으로 철학적인 단계까지 승화된 문사철이 한데 녹아 있다는 점에서 이 사기는 다른 역사서, 사기 이후의 다른 역사서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타나는 책입니다.
사기는 문학적 역사서이자 역사적 문학서입니다. 이 사마천이 워낙 이 문장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이 지혜와 이 전략이 뛰어났던 사람이잖아요. 또 그의 글도 그의 지성을 닮아서 그렇게 빛이 난다고 해요. 예. 다섯째, 사마천이 우리가 사마천 사기를 주목해야 하는 다섯째 이유는 사마천의 위상이 주는 부가가치 때문인데요. 사마천의 인생 역경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생을 살아가는 모든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본받을 만한 불굴의 의지, 굳이 뭐 청소년이라고 한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성인들, 어른들도 본받을 만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 사마천이 처했던 상황 이런 걸 한번 견뎌봐도 위로가 또 되는 것 같아요. 목민심서의 저자인 그 우리나라의 다산 선생이 처했던 상황 18년간의 유배 생활 그러면서 완전 패족이 돼서 자식들도 못 보고 또 자식들도 다 죽어나가고 그랬던 역경 그리고 다시는 이 벼슬을 할 수 없는 대대로 벼슬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어낸 게 500여 권의 저서였으니까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다산처럼 조선의 다산 정약용처럼 이 중국의 사마천 이 생은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여전히 귀감이 되고 또 인생의 고비마다 힘을 다시 내고 다시 그 우동학군 다시 묻고 일어서서 달려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인물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사마천 사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사마천은 억울하게 직언을 하다가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 옥에 갇히고 나중에 48세 때에는 반역죄로까지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리고 49세 때에는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당합니다. 그 궁형으로 사형을 모면하고 그렇게 살아남아서 이 마저 집필을 완성한 책이 바로 사기예요. 그리고 그 본인의 사후에도 분명히 자기의 이 저작 사기가 난도질을 당하거나 불태워질 수 있는 위험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이후를 위한 고민까지 다 하여서 사기에 어떠하게 자기의 본의를 조금씩 숨기고 그렇지만 힌트를 마치 헨델과 그레텔처럼 힌트를 남겨가면서 어렵게 일부러 꼬아서 마치 이게 황제나 황제 주위의 세력들이 쉽게 알아챌 수 없는 그런 이 불태워버릴 수 없는 명분을 주지 않고 피해가기 위한 장치들을 다 해서 넣느라 이 후대의 사람들이 사기의 원래 뜻을 파악하기까지 그 진위를 파악하기까지가 2000여 년이 걸렸던 겁니다. 이 사마천은 사기를 집필하던 과정 중에 사형 선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살아남아 사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스스로 궁형을 자청했고요. 그래서 사마천의 초상화에 수염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 궁형을 받았었기 때문에 궁형을 받으면 수염이 나지 않는다나 봐요. 아니면 남성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런 걸까? 그래서 중국의 위대한 위인들의 초상화 가운데 가장 슬픈 초상화가 바로 사마천의 초상화라고 하고요. 이 궁형에 대한 얘기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고 전혀 몰랐던 얘기였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관련한 얘기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뒤에 가서 또 언급이 될 거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역사가가 3천여년의 기간을 다룬 통사는 사기밖에 없습니다. 사마천은 지금으로부터 2170여 년 전에 태어난 거예요. 중국은 관찬사서라고 해서 정부가 주관해서 역사책을 편찬하고요. 그 역사책을 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중국의 정사는 모두 24종류 혹은 25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24 내지는 25개의 사라고 부르는 그 정사의 첫 번째가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 이후에 한서, 후한서, 삼국지를 위시하여 신원사, 청사고 등등 이렇게 이어지는데 모두 이게 첫 번째 역사서인 사기의 체제를 모방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체제를 우리가 기전체라고 부르는데 다 이 기전체를 따라한 같은 체제로 이제 역사서가 기술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기전체는 2000년 동안 중국 역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역사책 하면 100이면 100 모두 사기를 꼽습니다. 체제뿐만 아니라 내용이 진보적이고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는 깊이 있는 내용들, 뛰어난 문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를 절대 역사서라 부릅니다. 이 기전체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지었죠. 바로 그 삼국사기도 이 기전체를 따라서 지어진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기라는 역사책이 동양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납니다. 또한 사기에는 치열한 현장 정신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 정신을 빼면 단팥 없는 찐빵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현장 정신, 실화, 실제 있었던 이야기, 이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 저 왕실의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 이 민간인들이 사는 저작거리의 그런 일화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마천의 부모님이 이 역사를 다루시던 분이었고 집안 대대로 좀 그런 피가 흐르고 있어서 젊은 시절, 어린 시절부터 그런 생각, 이 역사 기록에 대한 그런 꿈, 드림 이런 것들을 좀 키워가지 않았었나 저 혼자 좀 추측을 해보고요. 충분한 그 경륜을 쌓을 수 있도록 지금으로 치면 청소년기 시절부터 그렇게 두루 세상을 널리 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셨던 것 같더라고요. 일찍부터 그런 이 중국 곳곳을 보고 관찰하고 경험하고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시기를 또 굉장히 오래 가졌었다고 하고요. 그런 경험 때문에 이런 현장 정신이 돋보이는 그런 역사서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역사서의 바탕에 흐르는 게 인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 위에서 이 국민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아니면 다스릴 것인가, 보호해 줄 것인가,
이런 거를 상상하기 쉬우실 텐데 이게 중국의 역사니까요. 중국의 역사하면 저희는 흔히 유학으로 연상되기 쉽고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아, 뭐, 뭐 내용을 들어보시면 꼭 그렇지가 않구나. 뭐 어떻게 보면 삼국지의 느낌이 더 강하게 와닿는 그런 역사서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인간 중심의 뭐 의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의리, 인간으로서의 도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드러나는 그 생활 속 그 일화 이야기들 또 리더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갖춰야 한다는 그 메시지들을 암암리에 계속 담고 있는 그럼으로써 현재의 그 황제의 치하에 붙어있는 부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스타일로 쓰여진 역사서라고 보시면 또 아마 이 사마천의 사기를 한번 직접 보시고 싶은 마음이 좀 더 많이 생기시지 않을까 싶어요. 사마천은 역사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한 인물의 특징, 감정, 기질을 정확히 잡아내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통해 그 사람의 전기 속에 집어넣는 그런 탁월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4글자로 멋지게 압축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자성어입니다. 사기에는 600개 정도의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자성어를 이 사마천이 사기라는 책에서 디파인을 한 거예요. 속담, 가요 등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명언이라고 추릴 수 있을 만한 것들만 한 12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공부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무기가 되고 또 동양 고전을 공부하면서 고사성어를 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글자만 알아서는 쓸모가 없다는 게 이 김영수 선생님의 지론이세요. 그 사자성어에는 고사성어에는 그것마다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게 제대로 이해한 거라는 거죠. 또 이런 사자성어에서 얽힌 이야기들은 그 자체가 바로 스토리텔링인 거죠. 하나의 어떤 깨달음을 주는 그 각각의 스토리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고사성어의 예를 하나 소개드리죠. 사기 회음후 열전에 기록된 한 시인의 일화에 얽힌 고사성어를 살펴보려는데요. 한 시는 유방을 도와서 항우를 물리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한나라 초기 3명의 공신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한 시인이 젊은 날 다리를 건너가다가 건달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한신이 싸우기 싫다고 하자 건달이 그럼 내 가랑이 밑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과하지욕인데요. 한신이 남의 가랑이 밑을 기는 그런 치욕을 견디는 즉 사소한 시비는 참고 넘어갈 정도로 큰 뜻을 지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회음후 열전이라는 편에 이 일화를 집어넣은 겁니다. 하지만 젊은 날 한시는 일정한 직업 없이 빈둥거리다 수시로 친구 집에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는 게 일상이었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친구 부인이 한신이 오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신이 오기 전에 자식들하고 밥을 먹어 치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대요. 그럴 정도니 얼마나 한신이 미웠겠어요. 미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 더 이상 친구 집에 갈 수 없게 된 한신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시냇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빨래를 하던 아주머니가 보아하니 하루 종일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을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한신을 측은히 여겨서 도시락을
본인이 싸가지고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그 아주머니는 빨래하는 게 직업인지라 시냇가에서 하루 종일 빨래를 했는데 한씨는 이 아주머니에게 장장 한 달 동안이나 밥을 얻어먹었다고 해요. 이런 일화에서 나온 또 고사성어가 표모반신입니다. 표모는 빨래하는 아주머니고요. 만약에 여기에 얽힌 이 스토리를 모른다면 표모반신에서의 그 밥반자 신자라 그걸 이제 단어 그대로 생각하고 믿을 만한 밥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신자는 바로 한신을 의미하는 신인 거예요. 그리고 밥반 그 자의 의미는 명사가 아니라 밥을 주다라는 동사로 쓰였던 거죠. 한 달 후에 한씨는 이제 그만 얻어 먹으렵니다. 나중에 제가 출세하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멀쩡하게 왕족같이 생긴 놈이 왜 밥을 굶고 다니냐. 좀 뜻있는 일을 하라고 면박을 주었던 것이 같이 일화에 남아있는데요. 후에 한씨는 나중에 이제 금의 환양해서 왕이 된 거죠. 아주머니에게 금의 환양해서 돌아와서 아주머니에게 천금으로 그 은혜를 갚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일반 천금이에요. 밥 한 번 얻어먹고 천금으로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시자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그 묘가 표모묘입니다. 이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실 건데요. 그 표모묘가 엄청난 크기로 중국에 남아 있어요. 언제적 이야기라고요? 30여 년 전 그 묘가 잘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표모묘를 찾습니다. 반면 한신의 진짜 어머니, 친어머니의 무덤은 한신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무덤 주변에 시장이 생길 만큼 번화가였지만 지금은 무덤만 달랑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표모묘에 비하면 뭐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다고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그렇다는 거예요. 친어머니의 묘는 그런 정도인데 본인이 그 어려운 시절에 밥을 한 달간 얻어먹고 그리고 뜻있는 일을 하면서 너의 인생을 펼치라고 조언을 해주었던 그 빨래하던 아주머니의 묘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져서 지금도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이제 그렇게 보존이 되고 있는 거죠. 중국인들 재밌지 않아요?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좀 말이 심했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신과 빨래 아주머니 사이에는 어려울 때 남을 도와주라는 시혜의 가치 개념과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보은의 가치 개념이 들어있어서 사람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지니고 감동을 주지만 한신과 한신 어머니 사이에는 모자 관계 이상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무덤은 초라한 상태로 있는 거고요. 자, 최근 브랜드십이라는 새로운 경영 이론이 등장해 리더십 대신 브랜드십을 강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한 8년에서 10년 전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브랜드십은 조직이나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리더와 조직원, 시스템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영 이론입니다. 여전히 유효하고요. 말은 쉽지만 그렇게 구현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한동안 더
브랜드십의 이 경영에 피치를 걸게 되지 싶어요. 사기는 원한, 복수, 은혜 등 오늘날 현대인에게 필요한 가치 개념들 뿐 아니라 리더가 갖추어야 될 덕목과 자질에 대한 가치 개념도 이렇게 재밌는 일화, 이야기들을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기는 브랜드십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 할 수 있고, 그래서 경영자들에게 다시 보아야 하는 책으로, 역사책으로 곁에 두고 되새겨야 되는 그런 책으로 회자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 다음은 인간의 가치를 긍정하라 라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긍정이 필요합니다.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로봇과 함께 살아나가야 되는 저희 다음의 세대 를 생각하면 정말 인간의 가치에 대한 퀘스천, 질문, 자각, 긍정 이런 것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마천의 사기에서 그런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가 볼게요. 사마천은 중국 최초의 농민 봉기군 수령인 진승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주인이 되려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먼저 긍정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진승을 진섭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진승은 진나라의 폭정에 항거해서 농민 봉기를 일으켜 거대한 진나라를 무너뜨리는 도화선 역할을 했죠. 이후 항우, 유방 같은 이들이 잇따라 봉기를 일으켜 결국 진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진승이 농민 봉기를 일으키면서 왕우장상 영유종호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멋진 말이죠.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다시 말해 누구든지 노력해서 용기를 가지고 살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 크게 이루어 놓으면 그가 왕이 되었든 혹은 후가 되었든 장군이 되었든 재상이 되었든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진승의 인간 평등에 대한 이 큰 외침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려시대 최고의 집권자였던 최충원의 노비로 있던 만적은 노비들을 모아 상전들을 죽이고 스스로 공경대부가 되려는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연설을 하며 이 말을 인용하기도 했죠. 또한 진승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자 연작안지 홍곡지지라는 말을 하며 탄식합니다.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 알겠느냐라고 번역되는 그 성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현실을 통찰하라 라는 사기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챕터고요. 사마천은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고 인간의 사리사욕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공평이나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상적인 것이지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으니 사람들에게 불평등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평과 평등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있을 뿐이니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현상 자체를 받아들여야 방법이 생기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다고 한 거죠. 사기의 화식이 열전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세간에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이 길거리에서 죽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데 빈말이 아니다. 무릇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10배 부자에 대해서는 헐뜯고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 사람의 일을 해주고 10,000배가 되면 그의 노예가 된다.
이것이 사물의 이치다. 이런 말이 사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 2100여 년 전에 이미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겁니다. 빈부, 가진 자, 못 가진 자,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이 사기의 중국 고대 역사서에도 그 당시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를 봐도 똑같아요. 이 뭐 자본주의 시대에, 근데 현대 자본주의에 와서 이 뭐 빈부의 차,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이 뭐 최근 뭐 200~300년 전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인류 존재 이래로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이 길거리에서 죽는 법은 없다를 한자로는 천금지자 불사오시라고 하는데, 돈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 어마어마하네요. 그때가 지금보다 더 자본주의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이 대목에서 최순실이 갑자기 생각날까요? 네. 돈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벌을 면할 수 있다는 참 그런 의미의 고사성어가 이 사마천의 사기에서부터 나오고 있고요. 돈의 위력을 한마디로 잘 보여준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부자를 질시하는 한편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사마천은 이런 현상을 타파하고 싶으면 스스로 부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보통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고 시세의 흐름에 대한 지혜를 갖춘다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큰 부족함 없이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처럼 모자람 없이 이런 뜻일까요?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법을 동원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야 하며, 부자가 된 이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상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상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상거래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마도 동양 역사상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관해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사마천일 듯 싶습니다. 자, 또 다른 메시지, 10가지 메시지 중에 다음 메시지로 넘어가 보면 정치의 경지를 논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뜻일까 보죠. 윈스턴 처칠은 정치를 경멸하는 국민은 경멸받을 수준의 정치밖에는 소유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마천은 정치를 경멸하지 말고 올바른 눈으로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지혜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기의 화식열전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치에도 수준이 있다며 5개 정치 수준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보시죠. 그래서 세상을 가장 잘 다스리는 정치의 방법은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익을 이용하여 이끄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가르쳐 깨우치는 방식이고, 그 다음으로는 백성을 가지런히 바로잡는 것이고, 가장 못난 정치, 학급의 정치는 백성들과 다투는 것이다. 재산을 놓고 백성들과 다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장이 나온대요. 자, 최고의 정치의 수준은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 즉 내버려 두라는 얘기겠죠.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하니 이 지도자가, 통치 계급이 뭘 자꾸 규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따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는 도가의 통치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현대에 이제 더 각광을 받고 있는 현대의 정치 체제와 좀 맞닿아 있는 방식이 바로 이 도가의 통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마천은 이 아까 그 5가지 방식 중에 첫 번째 것이 안 되면 두 번째 단계인 이익, 저절로 안 되면 이 두 번째 단계인 이익을 이용해서 이끌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관포지교의 주인공인 관중입니다. 관중은 중국 최초로 백성들의 배를 아주 든든하게 불려준 사람으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름 시리지의 절 의식족이 지영욕이라 했습니다. 창고 같은 실해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해야 염치, 즉 명예와 치욕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염치를 차리고 예절을 알게 하려면 먼저 배불리 먹이고 여유있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것이 관중의 기본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3번째 단계를 구사해야 되는데 바로 가르쳐 깨우치는 단계입니다. 이는 교화이고 계몽인데요. 또 이제 4번째 단계는 백성을 가지런히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는 좀 통제한다는 거죠. 법으로 엄격히 다스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5번째 단계는 백성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대화 가정이 이 첫 번째를 제외한 네 번째 단계를 다 거쳐 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메시지입니다. 현상 극복의 용기는 치열한 내면 투쟁에서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궁형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네요. 자, 사마천은 불공평한 현상을 극복하고 나 스스로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서 뭔가 지금 이 현실에 만족스럽지 않은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시련이 되었던 어떤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자기 극복이 되었던 말이죠. 사마천은 죽음보다도 치욕스럽다고 하는 궁형을 자청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사대부와 지식인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 최소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할 수 있는 권리를 줬었는데요. 오늘날은 자살을 금기시하거나 제약시하지만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중국에 형성되기 전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일례로 법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홍리열전에 보면 한 법관이 자신의 판결을 잘못해서 자신이 판결을 잘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왕이 말리는데도 스스로 판결을 잘못 내렸다며 끝내 자결을 하고 사죄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는데 이 사마천이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궁형을 택한 거예요. 그 목숨 연장을 해달라고 청을 넣은 거죠. 그 과정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치욕스러웠을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마천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시잖아요. 빛나는 지성 기계로 대표될 수 있는 사람이지 싶은데 궁형을 택한 겁니다. 사마천이 궁형을 자청했을 때 그의 나이는
49세였고요. 조선시대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대를 못 넘었으니 지금으로부터 2160년 전에 사람인 사마천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보면 이미 죽었거나 죽을 때가 다 됐거나 죽을 때를 넘긴 나이인 거예요. 그 나이에 목숨을 부지해 보겠다고 궁형을 자청한다는 것은 치욕스럽기도 하지만 또한 또 죽을 확률도 매우 높았다는 거죠. 좀 끔찍하긴 하지만 궁형을 어떻게 하는지 당시에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마취제가 없었을 때니까 우선 고환을 포함해서 성기 전체를 끈으로 묶어서 신경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 날카로운 칼로 통째로 성기를 잘라낸다고 해요. 그러면 요도, 즉 소변 나오는 구멍이 남는데 거기에다가 큰 거위털을 박아서 둔다고 해요. 그 거위털이 바로 후에 이제 그 소변이 나오는 통로로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한 뒤에 노예를 치는 잠실로 보낸다고 해요.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몸에 찬 기운이 들면 죽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죄인을 황토방으로 보낼 수도 없는 거니까 그 누에 치는 그곳에 보내서 몸을 추스리게 한다는 겁니다. 짧으면 한 달, 길면 100일 정도 뒤에 이 소변이 나오게 되면 수술이 성공한 거고 안 나오면 이 요독증이라는 거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죽는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라는 거죠. 궁형이라는 게. 궁형을 받은 이들 가운데 80% 이상의 목숨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중국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궁형을 자청하였는데 만약에 죽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한나라 무제 때 태사령 벼슬에 있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반역죄에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는 구질구질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궁형을 자청하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역사에 남았겠죠. 이는 죽음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결과일 겁니다. 사마천에게는. 위로는 조상 얼굴에 먹칠을 하고 아래로는 후손들을 볼 면목이 없어지는 걸 테죠. 그래서 사마천이 궁형을 자청한 것은 가장 끔찍한 선택이자 또 후대에게는 가장 위대한 그런 선택인 겁니다. 스스로에게도 저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게 무언지, 본질이 무언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그런 사마천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도 사마천은 살아남으로써 우리에게 사기라는 절대 역사서를 선물한 겁니다. 사마천 개인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인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선물 하나가 주어진 셈이죠. 48세 때 옥에 갇혀 다음에 궁형을 자칭하고 50세에 풀려날 때까지 약 3년 동안 아무도 변호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친구들이 50만 냥만 내면 사형을 면할 수 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면회 한번 와주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사마천이 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에 생각사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사건이 있었기에 더 칼을 갈고 이 사기에 대한 지필 완성에 몰두하셨을 것 같아요. 사마천은 이 3년 동안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질,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리더가 바람직한 리더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과연 지배계층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고민합니다.
사마천은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시 뒤집어 봄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진보적인 역사관으로 수렴된 겁니다. 그래서 당대에 자기가 모셨던 황제인 한나라 무제를 가차없이 비판하고 개국 황제였던 한 고조 유방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마천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저 멀리는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가 생각나네요. 그도 이런 굉장히 지성과 전략, 기계가 빛났던 인물이죠. 다산 정약용도 마찬가지고 사마천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모함을 받고 유배 이런 것들, 면직, 그리고 다시는 뭐 별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거기서 이제 절차부심해서 본인의 그런 후세의 길이 남을 저작들을 펴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뭐 정약용의 목매심서 경세유표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후세에 길이 남아서 길잡이가 되고 보고 또 보고 다시 되돌아보고 위기 때마다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인류의 지혜 보고가 된 거죠. 이 역사를 두고 봐도 이 사기, 사마천의 사기가 제일 먼저일 거고 그 다음에 그 세 사람 중에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있는 거고요. 제일 최근 것이 이제 다산 정약용의 목매심서 경세유표 이런 것일 텐데요. 흠음신서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이 시간 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세계 그 장소를 세계 곳곳 그 지역을 불문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류의 삶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것이 있고 다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이런 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인문학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인문학이라고 하면 문사철, 문학, 사학, 철학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게 이제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모든 인류의 생의 답들이 이미 뭐 다 나와 있는 거죠. 돌고 너무 근데 이제 여유 없이 내 앞만 내 발 아래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거 어떡하지? 정말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되는 숨가쁜 나날을 보내다가 평생을 보내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든 무슨 이유로든 무슨 사건을 계기로 해서든 발을 멈추고 잠깐 뒤돌아보는 겁니다. 주변을 봐보고 이런 역사와 인문학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그래야지 그렇게까지 조바심 쳐야 되는 상황인가 그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지성의 결과물들을 보존시켜 내려오는 거고 또 그것을 다시 보고 또 이 시대의 그런 기록들을 남겨가는 거고 우리들의 스토리들을 문학으로 역사로 또 우리들의 그런 사상을 어떤 철학이라는 것으로 남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권력자들은 사기를 읽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하도 찔러대는 데가 많으니 심기가 불편해서 대놓고 읽으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역사서 25사 가운데 제일 첫머리에 올려놓은 이유는 워낙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역대 왕조들은 사마천의 사당이나 무덤도 제대로 간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을 관리해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입니다. 이민족이 단장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사마천의 무덤 모양이 몽골 파호처럼 생겼습니다. 몽골 입장에서 보면 사마천은 역대 한족의 황제들이 싫어하건 좋아하건 그저 훌륭한 역사학자일 뿐이었던 거죠. 보존해야 하는. 자, 그래서 오늘 그 원래 읽으려던 부분에는 김영수 선생님의 이 사마천 사기에서 길어올린 현대에 필요한, 현대의 우리들에게 주는 10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 다 읽어드리려니 또 아직 조금 한참 더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리하여서 사실 중요한 요새 시국과 관련되어 있는,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던진 그런 질문들, 어떤 리더가 바람직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과연 지배계층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으로 하고요.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좀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한 챕터만 좀 짧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 메시지의 제목은 이래요. 삶과 죽음의 본질을 자각하라 라는 내용이고요. 감옥에 갇혀 있던 동안, 그리고 궁형을 당하고 풀려나는 과정에서 사마천의 생사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그의 생각이 완성이 됩니다. 그의 생사관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구우일모입니다. 지금 내가 법에 굴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9마리 소에서 털 하나 뽑는 것밖에 안 되는 하찮은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소 한 마리에서 털 하나 뽑는 것도 아니고요. 9마리 소에서 털 하나 뽑는 것.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도 가벼운데 이는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언을 남깁니다. 그 명언 읽어드릴게요. 인고유일사 혹중우태산 혹경우홍모 용지소추이야라는 천하의 명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와 언급되어 있는 사기의 보임 안서를 보면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법에 굴복하여 죽임을 당한다 해도 9마리 소에서 털오라기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고 땅강아지나 개미 같은 미물과도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절개를 위해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기는커녕 죄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고 여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평소에 제가 해놓은 것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습니다. 이는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인데요. 사마천은 위대한 죽음은 위대한 삶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즉 죽음이 있으려면 삶 자체가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아주 평범하지만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였어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보여준 행위나 행동 자체가 천박하거나 수준이 형편없는 삶이었다면 그 죽음 역시 마찬가지라는, 천박하고 형편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외형은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속배는 강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할까요? 어떤 죽음을 택해야 할까요?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 아니면 새털보다 가벼운 죽음?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이 반드시 뭐 인류를 구하고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위대한 발명품을, 에디슨 같은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고 그런 사람만이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로 의미 있게, 나에게 가장 뭐 기본이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의미 있게,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그 한 생을 살아냈다고 한다면 그 죽음도 충분히 태산만큼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10가지 메시지를 다 읽어드리려는 내용이 많고 시간이 부족하여서 남은 것들은 타이틀만 한번 읽어볼게요. 수준 높게 복수하라. 복수를 하려면 수준 높게 복수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사기에서 또 하나 저희가 건질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언격은 인격이다. 그래서 이 사마천이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런 일화들, 그런 부분들이 이 사기에는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사마천이 지성과 지혜, 뭐 기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고 학문의 수준이 매우 높으셨고 또 그 문체가 굉장히 문장이 유려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명문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 사기 속에는 넘쳐나고 있는 적이라 아무튼 이 말의 중요성, 말의 격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상황과 사람을 좌지우지하는가 하는 그 중요성을 굉장히 여러 군데서 언급하고 계시다 하고요. 그리고 다음 메시지는 팔로워십은 위대한 리더십이다 라고 팔로워십을 강조하신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호학심사, 심기지의, 그리고 개혁, 이런 화두들을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에서 건져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에 닥친, 우리나라에 닥친 그런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실마리로서, 단초로서 활용할 수 있다, 그의 가르침들을, 그런 얘기셨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호학심사, 심지기의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자, 사마천은 10세 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남들보다 이르지도 그렇다고 늦지도 않은 나이였는데요. 그리고 20세 때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여 천하를 3년 정도 여행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황제를 수행해서 지방을 순시하면서 각종 역사책을 쓸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이 역사서를 후대에 좋은 역사서, 이 생생한 역사서를 남기겠다는 생각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사마천의 가장 훌륭한 공부법은 호학심사, 심지기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기를 좋아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된다는 의미예요. 배우는 건 좋은데 생각하는 공부를 안 시키는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계를 향해서 던지는 뜻깊은 말 같죠? 그리고 깊이 생각하려면 우선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혼자 밥을 먹을 줄 알아야 하고 혼자 여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서 혼자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도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로, 생각의 길이라고 합니다. 생각의 길을 따라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사마천의 공부법을 따라 해 보기 바랍니다 라고 권고하고 계시고요. 미셸도 똑같은 권고를 드리면서 오늘 일요일 물러가 보겠습니다. 좋은 휴일 마무리하시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뵐게요.